2월 4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는지를 놓고 어제 진실 공방이 뜨거웠죠. 김 대법원장은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해 면담 과정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양상이 변했죠.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이게 이제 녹음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인데요. 거짓말 논란이 커지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조금 전에 한 번 더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야권은 법원의 중립성을 해쳤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서 논란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류 반장,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는 이따가 자세히 해보고요. 조금 전 거론했던 임성근 판사 탄핵 얘기부터 해보죠. 법관 탄핵 소추안이 오늘 사상 처음 가결이 된 거죠? 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제 최종 탄핵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이제 접수받았다고 조금 전에 밝혔죠.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신 반장,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거죠? 네, 대전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었죠. 조금 전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월성원 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관여하고 또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려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정책도 발표됐고요. 정말 큰 뉴스가 많네요.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 A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먼저 부동산 정책 얘기부터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과 법관 탄핵 소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총 83만 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 내 주택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물량도 물량이지만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주어졌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북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시각 노스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각 중동룸입니다. 오늘은 이 시각 미국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국내 소식은 룸 시리즈로 안 해주냐, 국내 소식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조익신 반장이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뉴스를 많이 다루니까 복덕룸 어때? 네, 오늘 청와대 발제는 부동산 뉴스를 다루는 이 시각 복덕룸으로 꾸려봤습니다.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포인트는 압도적인 물량과 규제 완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포함해서 전국 8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고요. 공공부문 주도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시행할 경우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 공급 확대는 주택 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합니다.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 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토지주는 기존보다 10%에서 30%포인트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습니다. 네, 쇼크, 혁신 같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일단 공급 목표와 시기인데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 호, 그러니까 서울 32만 호, 수도권에 61만 호, 5대 광역시 등 지방에 22만 호를 공급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25년까지 집을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지을 공급 부지, 즉 땅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거주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이야기겠죠. 아무튼 이렇게 확보한 물량 중에 70에서 80%는 공공 분양으로 공급이 되고요. 공공 임대, 공공 자가주택은 20에서 30%의 비율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서울이겠죠. 한국 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포인트 오르면서 0.1%
2% 오르면서 7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잠시 안정되는 듯 하더니 연초부터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건데요.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 32만 가구는 분당 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의 가구 수를 합친 것과 맞먹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9만 3천 가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이 역세권 개발, 소규모 정비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고 비주택 리모델링이나 신축 매입 등으로도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시겠죠. 아무래도 공급과 관련돼서 규제가 풀어야 될 협의할 사항들이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풀고요. 공사가 공공주도형 개발, 공공개발을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재정적 지원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입니다. 사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원흉은 다주택자다, 그들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라는 입장이었죠. 공급도 부족하다고 보세요? 지금 상황은?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 그러자 이 참여정부 출신의 청와대 수석을 냈던 한 인사는 지금 정책엔 전문성이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 보상 구조를 디자인하는 게 저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권 출신 교수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에게는 이게 부르주아 학문이거든요. 정책학에 대한 기본 이해가 좀 떨어진다라는 게 제가 말하는 전문성 부족이고요. 현 정부 들어 4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새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82%가 올랐는데요. 결국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물량을 끌어모으다가 오늘 2사 대책으로 이 공급에 정점을 찍은 겁니다. 앞선 대책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한 물량은 약 200만 호에 이릅니다. 1990년 1기 신도시를 추진할 때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자, 이를 두고 야당은 집값 다 올려놓고 이제야 뒷북이냐, 여태까진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던 바입니다만은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너무 뒤늦게 실기한 정책이다. 이렇게 부족했습니까? 그리고 200만 호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왜 안 했습니까? 누가 안 한 것입니까? 이 계획대로 실현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아직은 계획일 뿐 부지 확보조차 4년 후를 목표로 삼은 상황입니다. 괜히 공급 시그널만 주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집값만 들쑤실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입주까지는 최소 10년은 걸릴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자, 이번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이 주민과 조합원들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정부가 불과 3주 전에 서울 도심 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50에서 7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해야 하고요. 또 급격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 그러니까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는 지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적용이 돼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런 규제들을 대거 풀었습니다. 일단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요. 또 높이 제한이나 고도 제한 같은 규제가 풀립니다. 여기까지야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잖아 하실 텐데 지금부터가 진짜 인센티브 당근입니다. 자, 오늘 발표된 공공주도 재건축 사업에는 2년 동안 실거주할 필요 없다. 이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을 풀어버렸습니다. 또 사업 종료 시점에 초과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걷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도 제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정도면 이 당근이 쏟아졌다라고 봐야 할 정도인데요. 다만 개발 호재를 노리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 후보지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신축주택과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민간 개발에는 중과세를 물리고 공공 개발에만 혜택을 주는 건 불공정하다. 결국 민간 개발이 위축될 거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이 직접 주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할 때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사업 속도도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에만 32만 호, 전국에 83만 호, 역대급 공급 대책입니다. 네, 신반장 토끼 모자 중간에 이제 여러 번 나왔죠. 예전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저걸로 게임도 하고 그랬었어요. 두 반장 오기 전에요. 전에. 다음에 또 합시다. 게임 같은 거. 국장도 쓰고 하셨나요? 아, 저도 썼죠. 자, 썼나 내가? 썼어요, 쓰셨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네. 자, 부동산 대책.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동산 대책이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설 전에 내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더욱더 관심이 좀 많이 간 그런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25번째 부동산 대책이고요. 그러니까 4년 안에 전국적으로 83만 6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류 반장, 물량 자체도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최대지만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주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공주택 지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또 특별 건축 지역으로 지정돼서 일조권이나 높이 제한 같은 각종 도시 규제가 완화됩니다.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에서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도 했는데요.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얘기했던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2년 의무 거주는 원래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공 주도 사업에만 빼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투기 세력은 어떻게 막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 발표 이후에 네. 재개발 사업 구역의 토지 같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가 않습니다. 사업 추진 예정 구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실거주나 실경영 목적이 아니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합니다. 또 사업지구 내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1세대당 1주택만 분양이 가능하고요. 또 지분 쪼개기 같은 우회 수단은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표가 이제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까지 부지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는 거고 실제 입주까지는 또 상당한 뭐 더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윤 반장,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 봐야 됩니까? 네, 공급 정책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정부가 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면 불안 심리는 완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 불안 심리는 완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패닉 바잉은 막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정부도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또 공급 부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난 뉴타운 사업 때처럼 역으로 여러 동네의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 그럴 경우 또 다른 고강도의 시장 안전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에는 준비되어 있는 고강도 시장 안정 대책을 추가하여 즉각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야당에서도 많이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에도 잠깐 들어봤지만 마냥 비판만 나왔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박반장? 일단 민주당은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너무 늦었다. 또 5년 뒤가 아닌 지금의 대책을 내놓으라. 이러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정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은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시켜서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 드릴 것입니다. 문 정권은 역대급 부동산 재앙을 일으켰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징벌 세금과 각종 규제를 그대로 놔둔 채 공급 조절을 얘기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선거용 눈속임이라 아닐 수 없습니다.
방금 들으셨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공급 대책이 선거용 카드란 주장을 펼쳤는데요.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 4년 가까이 야당과 전문가들이 그토록 공급 확대를 주장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만 이제 와서 선거를 목전에 둔 태세 전환이다. 공급 확대와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규제 완화는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요구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재보궐용이다 그 얘기군요. 네, 또. 맞습니다. 네. 네,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낸 건 정의당입니다. 공급 네. 대책 기조가 잘못됐다는 입장인데요. 정호진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압도적 물량 공급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하겠다는 거는 누가 봐도 투기, 토건 세력이 환영할 조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MB 정부의 뉴타운 사업을 떠올리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정부 발표가 나오기 전에요. 보도자료가 인터넷에 또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실 뭐 국토부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만큼 민감한 글쎄 자료가 말이에요. 또 없잖아요. 네. 이제 오늘 시장이 기재- 바로 반응을 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오늘 네. 오전 8시 30분쯤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오전 10시까지 엠바고, 즉 보도 유예를 해달라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특히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의 모든 페이지에 언론사명 또 기자 이름까지 넣어서 워터마크라는 걸로 이렇게 그 새겨가지고 워터마크로. 네네. 이게 누구 자료인지 알 수 있게 맞아요. 그렇게 예. 또 자료 유출을 엄격하게 통제를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오전 9시 무렵에 일부 인터넷 포털 부동산 카페에 해당 보도자료가 저렇게 버젓이 올라왔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SNS에서도 공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가 된 자료에는 워터마크가 없고 그러니까 언론사에 넘어오기 전 부처 차원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가 그러니까 원본 자료가 유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지금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부처 관계자를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네, 지금 네. 정황상은 그런데 뭐 네. 아무래도 수사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네, 보통 과거에도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 대책이 사전에 유출된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6.17 대책 발표 직전에도 이 부동산 카페와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대외비 자료가 유출이 돼서 국토부가 엄벌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도 청와대가 이 사전 유출하는 공무원에게 대해서 중징계하겠다 이렇게 보완을 강조했는데 또다시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네, 이거 찾아내서요. 반드시 엄벌해야 돼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리고요.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짧게 좀 다뤄보죠. 조금 전 들어왔던 속보인데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 원전 즉시 중단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제성 평가 당시 산업부 공무원으로부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고 너 죽을래? 라고 질책하면서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감사원 감사, 또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공개가 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조사에서 백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당연히 경제성 평가 등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은 고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도 소환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윤 반장의 그 발언이 상당히 리얼해가지고요. 그 박 반장이 딴짓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렇죠? 평소에 자주 쓰시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저 너 죽을래? 막 이러는데. 글쎄 말이죠.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리얼해서. 자, 좋습니다. 그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아마 이제 향후 수사 방향을 또 결정하는 또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국의 83만 호 역대급 공급 대책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류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국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식 답변했었죠. 정치권으로도 논란이 번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 부장판사 탄핵도 오늘 가결이 됐는데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법관을 탄핵한 겁니다. 관련 소식들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해프닝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이 안 된다면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라는 한 언론의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말이죠. 대법원에서는 즉각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적이 없다.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고 일단 치료에 전념한 후에 생각해보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이 공식 입장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문제가 된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의 대화,
이 녹취를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겁니다. 1분 36초 분량의 녹취, 김 대법원장의 입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왔습니다. 사표 수리와 탄핵을 정확히 연결지은 대목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사표 수리본은 자료 이야기 못하죠. 그런 비난을 받는 것처럼 적절할 가능성이 들었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의 이유 사법농단이었죠.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 경호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이 받고 있는 재판에 함부로 개입하는 일은 더더욱 용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녹취를 보면 김 대법원장도 국회의 눈치를 봤습니다.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이 직접 법률적인 건 차치하고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라고도 말했죠. 국회를 묘사한 표현이 조금 거칠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네, 녹취가 공개되자 김 대법원장은 해당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어제의 해명을 뒤집은 겁니다. 기억을 되짚어보니 녹취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이 맞고 앞선 답변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송구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국회로 옮겨가면서 파장은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에게 당장 거취를 결정하라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당은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쳤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드러난 녹취록을 보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1년 가까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이런 행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법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친 겁니다.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도 일제히 비난을 했습니다.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발언이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보류한 것 자체는 당이 논평하거나 입장을 밝힌 영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특별한 코멘트가 없습니다. 네, 반면 우상호 후보는 임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할 이유가 늘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서 이것을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탄핵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탄핵 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과 국회가 함께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정당을 넘어서 압도적인 다수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이 안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는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제적의원 288명 중에서 179명이 찬성표를, 102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탄핵안의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161명보다는 찬성표가 18명 더 많았죠. 다만 민주당 의원 174명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을 다 더한 184명보다는 찬성표가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책상에 졸속 탄핵 사법 붕괴라는 손피켓을 붙인 채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탄핵이 가결되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요. 네, 탄핵안 표결
출발 직전 국민의힘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를 면밀히 조사하자라면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다시 회부하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시간 끌기로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로 역사 기록된다는 점에서 탄핵 의결 전에 탄핵 사유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피의소추자 임성근은 오늘 2월 28일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24일 남은 셈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촉박한데 10여일간의 조사를 하자는 것은 사실상 시간을 끌어서 면죄부를 주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임 부장판사의 선고는 이미 1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에서 영향을 주고 싶은 거 아니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월성원전 폐쇄 불법 조작,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조국 전 장관 비리에 대한 재판에 강한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 없다고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이어진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치 외교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명수 녹취 파일 공개, 거짓말 논란, 국회 최초의 법관 탄핵 가결. 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 파일이 오늘 공개가 되면서 하루 종일 정말 시끄러웠죠. 어제만 해도 사실 이제 진실 공방이 뜨거웠고 이제 녹취 파일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좀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늘 변호인 측이 공개하면서 상당한 정치권의 파장이 컸습니다. 특히 아까 들어봤지만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상당히 의식하는 듯한 그런 발언 내용이 논란이 됐고요. 또 거짓말 프레임까지 지금 이제 불거지면서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는 거취를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전에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유 반장이 그 내용까지 소개를 했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근하면서 기자들을 잠깐 만났는데 또 추가 언급을 한 게 있다면서요. 네, 여기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서 기억이 좀 희미하고 짧은 대화였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했는데요. 또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가결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결과다. 이 또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질문이 이어졌는데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의 거취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이제 관련한 논란이 오늘로 끝나지 않고요. 당분간 상당히 뜨겁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 내용은 이따 추가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이죠.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고요. 오늘은 이제 정치 외교 등의 분야입니다. 상당히 뜨거운 이슈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네, 지금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정세균 네. 총리의 질의를 하고 있고요. 재난지원금 관련한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예, 잠깐 연결해서 장면 보고 가겠습니다. 딴 나라 수준을 한번 한국으로 환산하면 약 200조 정도가 됩니다. GDP 한 10%가 우리 경상 GDP가 한 1,900조니까 이 정도 되는데 너무 좀 약한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독일에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독일은 통독 때부터 정부 부채가 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잘 줄였다가 관리를 잘하다가 위기가 오니까 작년에 진짜 화끈하게 또 지원을 해서 독일 경제를 살리고 있는데 이런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제 독일의 사례를 들여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질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실성이 없다면서 야당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을 했습니다. 북한에게 전달한 USB를 공개하라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상 간에 오고 간 얘기이기 때문에 외교 관행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면서 공개는 지혜롭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NPT에 복귀를 해야 되고 IAEA의 사찰도 받아야 되고 또 미국과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런 얘기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자,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홍성국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오늘 이제 정 총리가 여러 번 비슷한 질문을 받았고요. 4차 지원금 자체는 이제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논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북한 원전 얘기 좀 했고 법관 탄핵 관련한 얘기도 좀 나왔죠, 오늘. 네, 민주당 홍영표 의원입니다. 김명수 대법관과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 공개를 언급하면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정당했다고 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 파렴치한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이 탄핵 소추 잘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그 법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고등 부장판사입니까? 예, 고등부장. 이게 불법 심부름 센터도 하지 않는 이런 불법 도청을 해서 폭로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홍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한명숙 전 총리 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3월 22일 공소시효 전에 결론을 내달라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이것도 들어보시죠.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제 양심은 한명숙은 무죄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감 중인 기결수를 불러다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사가 재판 전에 증인을 불러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증인 신문 연습시키는 것이 적법합니까 아닙니까? 현재 감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증인 연습이 있었다면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오랜만에 질의를 했는데 2006년 이후 15년 만이라는 거죠. 네,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홍 네. 의원이 평상시에 좀 표현이 좀 거친 편이라서 오늘 네. 대정부 질문 때 좀 고성이 오가지 않을까. 본인이 오늘 대정부 질문 전에요. 네. SNS에도 관련 내용을 올렸어요. 약간 그렇습니다. 벼르는 듯한. 네, 좀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네. 예상 외로 네. 시작에는 좀 분위기가 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어요? 네, 들어보시죠. 총리님 요즘 말씀이 굉장히 거칠어지셨어요. 어떻습니까? 거칠어진 게 아니고요. 이제 질문이 거칠다 보니까 답변도 좀 그런 측면이 있다면 좀 거칠지 않도록 설령 질문이 거칠더라도 거칠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른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됐죠? 본인 말씀을 혹시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그거하고는 안 나가십니까? 지금 저는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연륜 있는 정치인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네. 티키타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홍준표 의원이 부동산 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 부동산 실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은 사실은 그 이전 5년, 10년 전에 주택에 대한 정책들의 결정물이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하면 되겠네. 네, 국회 대정부 질문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되죠. 내일은 경제 분야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사회 분야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그 못다한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요. 못다한 얘기는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정치부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하고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얘기 그리고 탄핵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오늘 일단 이제 녹취 논란이 가장 크니까 그 상황부터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박 관장? 근데 그 녹취에 따르면요,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요. 김 대법원장이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탄핵에 대해서 동의한 건 아니지만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다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왜 탄핵 이야기도
탄핵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그냥 왜냐면 사실 수립은 탄핵 이야기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나오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선뜻 수리했다가 탄핵이 만약에 불가능하게 되면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2017년에 김 대법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 연수원 2년 후배인 임 부장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친분 있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달라 이런 부탁을 임 부장판사가 들어줬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라면서 국회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거짓 해명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거짓말 논란도 뜨거웠는데, 그러니까 김 대법원장은 기억이 왜곡됐다 이런 설명을 내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관련 보도가 나오자 이 대법원에선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지 않았다. 탄핵 얘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요. 3시간 뒤에 임 부장판사 측은 다시 대법원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 김인겸 법원 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오늘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답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반장, 시민단체 고발도 들어왔다는 거죠? 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입니다.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또 어제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진 않았다라고 밝힌 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에서도 아까 입장을 밝혔죠.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접수됐다는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자, 오늘 여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명수 녹취 파일 공개, 거짓말 논란, 국회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조금 전 첫 단일화 논의를 나눴고요. 그 결론도 조금 전에 이제 밝혔습니다. 양측은 회동 전부터 장외 신경전을 펼쳤는데요. 안 대표 측은 여론조사를 앞세웠고 금 전 의원은 토론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은 금 전 의원을 두고 잠시 의견이 갈리는 듯 했는데 오늘은 다시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죠. 박준호 반장이 여야 재보궐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최근 한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끈 VVS라는 곡입니다. VVS는 다이아몬드의 투명도를 측정하는 등급 중 하나인데요. Very, very slightly included의 약자입니다. 매우 매우 조금이란 뜻이죠. 최고 등급은 아니고 6개의 등급 중에서 3번째입니다. 감정사가 다이아몬드를 10배 확대해서 내부를 들여다봐야지만 간신히 미세한 흠을 찾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요. 그냥 눈으로 봐서는 빛나고 투명한 다이아몬드입니다. 내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래퍼를 주제로 한 그런 가사에 맞는 제목인 셈이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단일화 줄다리기 과정에서 조금 흠집이 나긴 했지만요. 정상을 향한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어제 한 방송사가 실시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국민의힘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을 7%포인트 이상 차이로 따돌린 건데요. 3위인 오세훈 전 시장과는 11%포인트 차이입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나 두 사람이 출마하면 안 대표의 지지율 상당 부분을 갖고 올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문재인 성향의 지지자들이 일시적으로 안 대표에게 쏠린 것이란 그런 판단이었죠. 그래서 김 위원장을 필두로 안 대표 무시 전략을 구사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나는 국민의힘의 후보를 만드는 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그에 대해서는 난 관심이 없어요. 나 양강이 출마를 선언한 지도 거의 한 달 가까이 돼 가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안 대표가 여전히 범야권 내 1위를 유지하다 보니 국민의힘 내부도 조금 술렁이는 것 같습니다. 반면 안 대표는 텐션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야권 후보 적합도나 또는 야권 후보 경쟁력 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제가 포함되어 있는 리그니까 A리그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안 대표가 여당의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와 가상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둘 모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야권 주자로 나타났는데요. 아마 안 대표 지금 속으로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여줘야겠어. 내가 망할 거랬던 놈들에게도 내가 잘 될 거라 했던 너에게도 다 할게 최선 갈아 껴다 새거 My life is shining like a VVS VVS 내 삶은 빛나 VVS. 자, 물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선거 초 중반전일 뿐이죠. 뭐 현재까지는 안 대표가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 셈입니다. 안 대표는 오늘 오후에 금태섭 전 의원과 직접 만나서 처음으로 단일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두 사람은 이렇게 만나기 전부터 링 밖에서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안 대표 측은 100%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은 100% 여론조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선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당 후보를 상대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그것은 서울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부동의 여론조사 1위라는 기세를 몰아서 여론조사로 승부를 짓자는 생각인 거죠. 반면 금태섭 전 의원은 안 대표의 약점을 토론으로 판단한 듯합니다. 한때 안 대표와 한솥밥을 먹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도 안 대표가 TV 토론에 약하다는 그런 평가를 내놨었죠.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갑철수래. 저 이 지도자는 이게 줏대가 있어야 됩니다. 소신이 있어야 되고 오락가락하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금 전 의원은 어제부터 줄기차게 토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설 전에 첫 토론을 열고 일주일에 한 번씩 4-5차례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오늘도 안 대표와 단일화 회동이 앞서 거듭 토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토론 형식은 무슨 이 밤샘 토론이든 끝장 토론이든 또 방송사에서 초청하는 토론이든 방식과 상관없이 폭넓고 깊이 있는 진지한 토론을 갖자고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여기서 잠깐 슬기롭게 과거 탐구 좀 해볼까 합니다. 박 반장의 슬기로운 과거 탐구 생활, 슬기로운 과탐 생활입니다. 시간을 2012년으로 돌려보면요.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 실무 협상의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안철수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금태섭 전 의원, 실무팀 3명 중 1명이었죠. 옆에 저렇게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도 보이는군요. 금 전 의원은 유일하게 중간에 교체 없이 협상 전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안철수 캠프 측은 본선 경쟁력을 설문에 담자는 이기는 후보론을 원칙으로 내세웠는데요. 이번에 안 대표 측이 여론조사를 강조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듯합니다. 금 전 의원은 과거 안 대표의 단일화 전략을 훤히 꿰고 있는 만큼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운명의 장난처럼 맞은편 테이블에는 저렇게 박영선 전 장관이 앉아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이었고요. 국민의 가슴 속에 있는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열망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합니다. 우상호 의원도 당시 문재인 캠프의 공보단장을 맡았었고요. 어게인 2012인가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 출마자들 사이의 인연은 정말 묘하게 얽히고 설킨 그런 실타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진통을 겪던 단일화 협상은 안 후보의 갑작스러운 사태로 중단됐었죠. 몇 년 뒤 금 전 의원은 안 대표의 곁을 떠나서 민주당으로 갔다가 지금은 다시 안 대표와 협상의 상대방으로 마주 앉게 됐네요.
어제는 금태섭 전 의원을 두고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이견을 표출했었습니다. 박 전 장관, 과거 단일화 협상 상대였던 그런 금 전 의원에 대한 정이 남아있던 걸까요? 품위 큰 민주당이 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후보하고도 대화는 할 수 있는데요. 그 금태섭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민주당 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해야 된다. 예. 반면에 우상호 의원은 발언을 거둬주길 바란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반문재인 연대에 참여한 후보를 끌어안는다는 것이 민주당의 품넓음을 보여주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물은 건데요. 그랬던 두 사람 오늘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친남매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낙연 대표와 함께 서울 이태원동을 찾아서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인들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현장 간담회를 앞두고 웃으며 이렇게 주먹 인사를 나누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상호 후보가 한 얘기는 엄격한 형의 마음에서 한 얘기고요. 제가 한 얘기는 잘못이 있더라도 때때로 용서하는 엄마의 마음,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말 그대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정치인들의 속마음은 정말 우리 복국장만큼이나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철수, 금태섭 두 사람의 단일화 논의와 다른 후보들의 동향은 들어가서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철수, 금태섭 단일화 방안 두고 장외 신경전, 박영선, 우상호 또다시 남매 모드. 네, 제가 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아주 심플한, 아주 단순한 사람인데요, 그죠? 회의 준비 잘 해오는 반장은 이쁘고, 회의 준비 대충 해오는 반장은 밉고,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박 반장이요, 힙합을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얼마 전에도 힙합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제가 플렉스인가, 플렉스 뭐 이거 했었죠. 맞죠. 제가 맞아? 맞죠. 반말을 예, 맞지요. 네. 반말을 하고 그래요, 갑자기. 예,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좀 음악에 대해서는 잡지평이라서 뭐 힙합 말고도 뭐 다 듣는데요. 어제 그 신반장이 V가 뭐냐고 물어봤었잖아요. 맞아요. 저 그 자리에서 사실 VBS라고 답을 하려다가 국장이 태권브이. 태권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우리 둘 세대는 진짜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이렇게 중간에 있구나. 넘지 마요. 네, 안 넘어도 돼요. 그때 바로 빅토리로 바꿔버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국장이 원하시면 제가 힙합의 세계로 좀 인도해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입을 딱 가리시고 비트를 됐어요. 약간 찍어주면서 됐어요. 플렉스 이렇게. 자, 좋습니다. 두 사람 오늘 야근 플렉스 좀 해야 되겠네. 자, 힙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하고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조금 전에 만났습니다. 오후 5시에 만나서 만남이 끝났다고 그랬는데 혹시 취재가 된 게 있어요? 네, 오늘 오후 5시에 이제 두 사람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는데 그 제3지대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서 직접 두 사람이 만난 거죠. 두 사람이 들어가는 장면까지는 공개됐지만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회동은 1시간 이내로 끝났습니다. 일단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금 전 의원이 한마디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돌파구를 열었으니 이기는 단일화 방안도 만들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두 사람 최대한 빠르게 경선 절차에 들어가서 설 연휴 전 TV 토론회를 개최하는 그런 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단일화를 하겠다는 전망입니다.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텐데 언제까지 이제 그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3월 4일이라고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뭐 그 부분 또는 그보다 좀 더 빠르게 2월 말에서 3월 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대표는 금 전 의원에 대해 서로 선의의 경쟁을 벌인 후보라고 하면서도 정책과 비전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께 야권은 다르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 신뢰를 받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방법 등을 두고 두 후보 간 입장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발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 전 의원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는 사람이 후보가 되는 방식으로 여당을 꺾기 어렵다. 그런 입장이고 안 대표 측은 100%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 그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측은 실무진을 구성해서 이번 주 토요일 전까지는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단일화 회동에 앞서서는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모임인 마포포럼의 강연자로 나서기도 했는데요. 야권이 판을 바꾸고 승리하려면 새로운 인물을 써야 하고 그게 상징하는 게 바로 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과 김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면서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는 정치를 희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라는 사람들을 모아내려면 오래된 정치인으로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네, 자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속보 내용을 좀 정리해봤고요. 정의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의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이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는데 오늘 예비 후보들이 공식 사퇴를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정의당 예비 후보들이 오늘 후보직 사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당의 무공천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비록 이번 보궐선거는 사퇴하지만 제가 함께 만들고자 했던 다른 서울을 서울시 의원으로서 더욱 책임 있게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은 근본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포기합니다. 부산정의당은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시장의 성비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책임을 지고 출마하면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또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득권 정당의 모렴치, 무책임한 구태 정치를 극복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정의당에 있다고 보고 보다 근본적 방법으로 국민께 속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강 위원장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오보던 전 시장의 성비로 인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전더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러나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그동안 정의당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류 반장, 정의당이 민주당을 향해 한마디 했다고요? 네, 강 비대위원장은 회견 후에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민주당을 향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당헌 당규를 변경하면서까지 후보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헌법이나 마찬가지인 당의 당헌에 자신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발생할 때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걸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당헌 당규까지 변경을 해서 후보를 낸 걸 문제 삼은 겁니다. 네, 정의당의 결정에 대해서 야권 후보들도 입장을 낸 게 있죠. 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이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의 쉽지 않은 결단 앞에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렇게 말이죠. 나 전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정의당 전임 당대표의 성추행은 이번 재보궐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전임 시장들의 소속 정당이다. 이렇게 쏘아붙인 겁니다. 나 전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다시 양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정의당의 무공천 결정을 보고 민주당은 부끄러운 자아상을 직시하기 바란다.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관련해 입장문을 냈는데요. 당 소속 시장 2명의 잇따른 성범죄로 인해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 운운하며 당헌까지 바꿔 후보를 공천하는 민주당의 후원무치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당의 결정은 지켜세웠는데요. 이것 하나만으로 의석수 174석의 민주당이 의석수 6석의 정의당에게 1패를 당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의 유불리만 놓고 보자면 정의당의 후보 무공천이 다소 민주당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현명한 서울 시민들이 이를 지켜보시면서 반드시 민주당을 준엄하게 심판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류 반장, 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입장은 없어요? 네, 국장처럼 그 부분을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맞아요. 기자들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서울 이태원동에서 열린 민주당의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을 한 후에 이제 기자들이 정의당의 무공천 결정 관련해서 후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후보 다 당 지도부의 방침이라고만 답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이제 오선에 무공천 낼 거라고. 그건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후보한테? 그럼 당 지도부에게 물어봐야지. 공천 여부 결정은 당 지도부가 하는데 후보에게 물어보시면 좀. 그거는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있지만 그거는 당의 저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의 결정에 저희도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다소 난감해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정의당의 무공천 결정이 실제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철수 금태섭 제3지대 단일화 첫 회동, 정의당 예비 후보 사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 발제는 윤세민아 반장이 준비했습니다. 네, 국회 발제 들어볼 텐데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취임 14일 만에 이뤄진 통화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청와대는 양 정상이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을 윤세민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 초엔 이루어질 거라고 했던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 새벽 1시 야심한 시각 이뤄진 스가 일본 총리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화 이후 우리 순서 언제 돌아오는 거냐?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청와대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시기보다 중요한 건 통화의 밀도라고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오늘 아침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취임 이후 14일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오늘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캐나다, 영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해 7개 국가 정상들과 통화했는데요. 신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 순서, 그리고 시기에 이렇게 관심을 두는 이유는 미국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통화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했고요. 조지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가장 빠른 취임 4일 뒤 전화를 했습니다. 가장 오래 걸렸던 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13일 기록인데 이보다 하루 늦은 겁니다. 사실 통화가 좀 늦어진 데는 미국 국내 사정이 조금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2,100조 원 규모의 슈퍼 경기 부양책을 처리하느라 야당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또 미국 동부에 내린 폭설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곳곳에서 중단되는 등 나라 안에 신경 쓸 일이 많았다는 거죠. 거기에 미얀마 쿠데타 등 신경 써야 할 다른 외부 상황도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시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대화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나눴냐는 거겠죠. 청와대는 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통화를 마치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와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 미국의 귀환을 환영했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문구처럼 돼버렸죠. 같이 갑시다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백악관도 보도자료를 내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도 했습니다. 한미양국은 현재 전시작전권 전환의 조건을 평가하는 연합훈련을 한 달 앞에 두고 있고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재개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과도한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에선 말이 통하는 협상이 가능할 거다. 이런 기대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역시 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온 이번 첫 통화를 계기로 양국의 숙제가 순조롭게 풀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정에 틀어놓고 저 윤 반장 발제 보시면서 저녁 식사하시는 분들 거기 계시죠? 저희 반장들은 열심히 회의 준비하느라 아직 저녁 못 먹었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오늘 저는 퇴근하고 싱싱한 미나리 잔뜩 얹은 복국 갑자기 땡기는데요. 왜 먹는 얘기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소개하려는 미나리, 그 미나리 아니고요. Minari. Minari is the Minari. 네, 영화 미나리 얘기입니다. 1980년대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제78회 미국 골든글로브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Best Motion Picture, Foreign Language, Minari, USA. 덴마크, 과테말라 등에서 제작된 4개의 작품과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트로피를 놓고 다투게 됐는데요. 작품상과 여우조연상 등 후보 지명이 기대됐던 다른 부문에서는 아쉽게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요. 오는 28일 있을 시상식에서 미나리가 이 상을 받게 되면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 2년 연속 한국계 영화가 이 상을 받는 계보를 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한국계 영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영화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한국 배우들이 나오고 대사의 70% 이상이 한국어이긴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 감독인 리 아이작 정이 연출하고 다수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을 제작한 브래드 피트의 제작사 플랜 B가 제작을 맡은 엄연한 미국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 영화를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분류한 것을 놓고 미국 내에선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사의 반 이상이 영어가 아니면 외국어 영화라는 규정 때문이라는데 미국인은 영어만 사용해야 하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구시대적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Are saying that this isn't exactly fair since it is an American film written by an American and stars Americans. It's not a foreign language picture. 미국 내 권위 있는 언론들도 일제히 골든 글로브상의 그 보수적인 후보 선정 기준과 폐쇄성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때쯤 생각나는 명수상 소감이 있죠.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배우들이 어느 나라 말로 이야기하느냐보다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일 텐데요. 다음 달 국내에서도 개봉하는 영화 미나리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재인 바이든 첫 정상통화, 북핵 문제 긴밀히 협력, 영화 미나리 외국어 영화상 후보의 논란. 네, 윤 반장이 아까 이제 미나리라고도 하던데 아까 그 얘기하면서 이제 갑자기 복국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복국 얘기했잖아요. 배고프죠? 네, 반장들 그 뭐 도시락 혼밥하죠. 저녁은 못 먹죠. 아까 이제 그 얘기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제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복국 되게 좋아하거든요. 복국장 말고 복국을 되게 좋아하는데. 알아요. 누가 뭐래요? 미나리가 핵심이잖아요. 미나리. 네. 저도 뭐 식당 가면 항상 미나리 추가하는데 갑자기 생각납니다. 오늘 전정이 먹을까요? 지금 여정의 식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는데 그래요? 실시간으로 미나리, 페저리 이런 댓글.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저 영화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그 인종차별 논란까지 나오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그 영화 미나리가 영화계뿐 아니고요. 어떤 사회적인 이슈로도 좀 번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새인데요. 골든글로브가 너무 폐쇄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미나리가 지금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이미 작년 초에 세계적인 권위의 독립영화제죠. 썬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또 관객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에 전미 비평가위원회 각본상, 여우조연상, 노스캐롤라이나 비평가협회 작품상 등등 지금까지 줄줄이 무려 59개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중에 한 20개는 영화 속에서 외할머니 역할을 맡은 배우 윤여정 씨 앞으로 돌아온 상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유력 연예 매체인 버라이어티는 지난달에 니콜 키드먼, 조디 포스터, 또 아만다 사이프리드 같은 쟁쟁한 배우들과 함께 윤여정 씨를 유력한 여우조연상 후보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골든글로브에서 후보에조차 올리지 않은 건데요. 그동안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 시상식보다 더욱 보수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백인 배우 5명이 모두 여우조연상 후보를 채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뭐 관련 논란. 그리고 아까 이제 감독이 한국계 미국인이잖아요. 리 아이작 정이라고 했던가요? 네. 그렇죠. 네. 전에 그 봉준호 감독이 대담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던 감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왜요? 박 반장님. 네. 박 반장이 얘기해봐요. 뭐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박 반장이 얘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알았어요. 국내에서 되게 낯선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리 아이작 정 감독이
지난 2007년 첫 장편 데뷔작인 문유랑 가보라는 영화로 칸 국제영화제 진출했었고요. 미국 영화연구소죠. 그 AFI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유망주입니다. 이번 미나리라는 영화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정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직접 시나리오를 썼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담담하게 쓴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진정성이 더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은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도 이런 부분을 높이 샀는데요. 봉 감독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좋았던 게 뭐랄까 자기 추억이나 뭐 노스탈지아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영화가 질척질척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한국 이민 가정의 이야기다, 뭐 히스토리다 이런 거보다도 그냥 전 세계 어느 가족들이나 또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달 초에 국내 개봉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좀 보고 다시 좀 얘기를 좀 해보고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상황, 뭐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다 비슷한 상황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간단히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스가 총리가 좀 배수진을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뭐 비상조치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좀 취했는데 올림픽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치르겠다는 그런 스가 총리의 지금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망언 논란이 좀 번졌죠. 여성 폄하 발언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리 요시로 조직위원장인데요. 어제 열린 일본 올림픽위원회 회의에서 여성 이사 비율을 늘리자는 안건이 나오자 여성이 많은 이사회는 회의 진행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저희 이번 주에 이제 조반장이 휴가를 가서 저희 정치부에 지금 여성 비율이 좀 높은데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복마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근데 있는데요. 어제 제가 시간 조절을 못해가지고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일본 럭비 협회 때의 경험을 들면서 여성들은 경쟁 의식이 강해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말하면 자기도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여성 이사가 늘어나면 발언 시간을 규제해야 한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이 이사 25명 가운데 여성이 5명밖에 안 되는데 그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자는 게 이날 회의 안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위원장의 이런 성차별적 발언이 올림픽 정신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이제 사퇴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데 가뜩이나 개최 전에 전망이 이제 불투명한 상황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감금한 이유가 밝혀졌는데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쿠데타가 일어난 당일이죠. 지난 1일 아침에 그 아웅산 수지 고문의 자택에 들이닥친 군인들이 이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된 소형 무전기 10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걸 두고 수출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조사를 위해서 다음 달 15일까지 아웅산 수지 고문을 구금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미얀마 군부가 수지 고문을 붙잡아두기 위해 약간 끼워 맞추기식 혐의를 적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미얀마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과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면요. 미얀마 한국대사관이 구호용 항공기 그 운항을 정부랑 협의했다면서 쿠데타로 미얀마에 발이 묶인 교민들이 특별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운항 승인을 받아서 대한항공의 경우 다음 주부터 월, 수, 금 그 주 3회 그리고 미얀마 국제항공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특별기를 운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발제 내용 바로 정리를 할게요. 문재인 바이든 첫 정상통화, 북핵 문제 긴밀히 협력, 영화 미나리 외국어 영화상 후보의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 만에 재심서 무죄입니다. 1990년 낙동강변 도로에서 발생한 여성 성폭행 살인 사건. 법인으로 몰렸던 최인철, 장동철 씨는 경찰 고문에 못 견디고 허위로 자백해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요. 법원이 오늘 재심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풀지 못한 매듭이 있죠.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당시 가해 논란 경찰관들. 사과하면 용서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경찰관 하나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미소를 되찾기까지 31년이나 걸렸지만 어쨌든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사과와 용서도 너무 늦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정부 질문 좀 아직 계속 진행.